한양 북촌. 초겨울의 바람이 사르르는 몹시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짐 하나 들지 않은 며느리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돌아갔고 병든 노모는 며느리에게 맡겨진 채 짐한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지요. 그날 그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죄냐? 그래도 남의 집 사람이 아니냐? 저 며느리도 곧 떠나겠지.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 집안에서 끝까지 남아 모든 것을 지켜낸 사람은 바로 그 며느리였고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 역시 그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도 탐내지 않던 며느리목 하나가 어떻게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산 분배가 끝난 그날 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그 빈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뒤 사람들이 왜 그 며느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재산을 챙기고 누군가는 책임만 떠안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유산은 형제가 나눠 가졌지만 부모님 병수발은 한 사람 몫이 되어버린 그런 일 말이지요. 이 이야기 속 며느리도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논밭도 기와집도 심지어 작은 폐물 하나도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병든 시어머니 뿐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보니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졌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며느리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값어치와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한양 경도 인근 중인 신분으로 제법 살림을 일구었던 박씨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박노인은 젊은 시절 역관 일을 하며 재물을 모았고 그 덕에 기와집 한 채와 논밭 몇 마지기를 마련하였지요. 중인 신분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 역관댁은 살림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였습니다.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박성윤, 그리고 차남 박성호였지요. 장남 성윤은 말재주가 좋고 눈치가 빨랐으나 살림에는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고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지요.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차남 성호는 형과는 달리 말수가 적었으나 집안일을 묵묵히 돕는 성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역관일을 배우기도 했고 집안 농사일에도 손을 거들었지요.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차남의 아내, 며느리 연하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가난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16세 나이에 박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친정에서는 글을 배울 겨를도 없이 살림을 거들며 자랐고 시집 와서도 그 생활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새벽마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병든 시부모를 수발하며 집안 살림을 혼자 떠맡다시피 했습니다. 장남의 아내는 제법 집안이 괜찮은 곳에서 시집을 왔기에 큰며느리라는 이유로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집안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든 일은 연하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였지요.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둘째 며느리가 부지런하니 집안이 편하구나.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당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여겼고 남편 성우도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지요. 그렇게 몇 해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 노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싶었지요. 그러나 그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지요. 한때 당당했던 박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노인만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부랴부랴 의원을 불려들였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온갖 방법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까지 찾아왔으나 그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병이 깊숙이 들어앉았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정성이 필요하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집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성이라. 그것은 곧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의원이 돌아간 그날 밤부터 집안 사람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성유는 말했습니다. 저는 관청일이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제가 집안의 기동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장남의 아내 또한 거들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간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결국 병든 시아버지 곁에 남은 이는 연화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 성호는 미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형님을 대신해 바깥일을 나가야 하니.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면 되지요. 그날부터 연하의 긴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약을 다렸습니다. 한약 냄새가 집안 가득 배어들었고 연하의 손은 약재를 다루느라 거칠어졌지요.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면 잠을 깨서 일어나 등을 쓸어주었고 가래가 끓으면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고 노인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지요. 연하는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방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자신은 얇은 옷 한 겹으로 추위를 전지면서 말입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미음을 토해냈습니다. 연하는 묵묵히 그것을 치우고 다시 새로운 미음을 쑤었지요.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하야,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이 노인네들은 어찌 될 뻔했는지. 연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를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장남내외는 가끔 얼굴을 비쳤으나 병수발을 거두는 일은 없었습니다. 문 앞만 여쭙고는 바쁘다며 자리를 떴지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스쳤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화는 지쳐갔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하니 얼굴은 헬쑥해졌고 몸은 가벼워졌지요. 그러나 그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연화는 단 하루도 시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해 봄 박노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년을 앓다가 결국 눈을 감으신 것이지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연하는 3년간의 간병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상례를 준비했고 남편 성호와 함께 마지막까지 예를 다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를 지낸 후였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기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모의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밥맛도 잃으셨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남 성윤이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집안 재산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이야기라니 차남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아직 어머님께서 편찮으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성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이요. 어머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정리를 해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소. 그럴듯한 말이었으나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사실 성유는 오래전부터 집안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모은 논밭과 기와집,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남겨둔 은자까지 모든 것이 장남인 자신에게 돌아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꾸나.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느냐. 너희들끼리 잘 나누어 가지거라. 그날 밤 사랑채에 집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남내외, 차남내외, 그리고 노모까지.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논밭은 제가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앞으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니까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와집 역시 제가 물려받아 조상의 제사를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은자도 제가 관리하여 집안의 대소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원래 장남이 큰 몫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으니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배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연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나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3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고 지금도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그녀였지만 아무도 그녀의 몫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요. 결국 성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럼 저희는? 성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우는 젊지 않소. 몸 건강하니 어디 가서든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겠소? 형님이 다 도와줄 테니 걱정 말게. 그 말은 곧 너희 몫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성호의 아내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이 아니오. 시집 온 사람이 어찌 재산 몫을 따지겠소.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년간 밤잠을 설치며 간병했던 시간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헌신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논밭도 기와집도 은자도 모든 것이 장남에게 돌아갔습니다. 차남 내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 그것만이 연하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재산 분배가 끝난 지 며칠 뒤였습니다. 장남 성윤 내외는 짐을 꾸렸습니다. 논밭을 관리하려면 한양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유였죠. 사실은 넓은 기와집을 혼자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아우 내외가 잘 모실 것이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장남 내외는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병든 노모와 차남 내외만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병든 노모와 연하만 남았습니다. 남편 성호마저 생계를 위해 낮에는 품팔이를 나가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며느리도 곧 떠나겠지. 재산 한 푼 못 받았는데 누가 남아있겠어. 결국 늙은이는 혼자 남게 되겠구먼. 그러나 연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없었으나 손과 마음은 남아있었습니다. 연하는 뜰 한쪽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무와 배추를 심고 호박농쿨을 키웠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 품을 팔아 쌀을 사고 노목께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힘들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연하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성은 말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연하는 단 하루도 노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간병했던 3년,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신 5년, 합하여 8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지요. 그 세월 동안 연하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바느질과 빨래, 농사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졌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준 것이 있던가. 재산 분배 때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큰아들의 냉정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 돌이킬 수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운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밥을 입에 대지도 못하셨고 말씀도 힘들어하셨지요. 연하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미음을 다시 쏘아올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하야, 나 좀 일으켜다오. 연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장롱 아래에 널빤지를 들춰보거라. 연하는 어리둥절했으나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장롱을 옮기고 널빤지를 들춰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보자기 한 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오너라. 연화는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녀 하나, 은가락지 2개, 그리고 작은 옥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산이라 부르기엔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모에게는 평생 아껴온 것들이었지요. 시어머님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야, 이건 네 몫이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이런 것을...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재산을 나눌 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어머님, 8년이다. 너가 우리 노부부를 돌본 세월이 8년이나 된다. 그동안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 노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며느리는 남의 집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안다. 진짜 식구가 누구인지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나들은 재산을 가져갔으나 단 한 번도 이 어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었구나. 시어머님은 연하의 손에 보자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많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부디 이것을 받아다오. 연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노모는 가슴속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다. 한양 외곽에 있는 작은 밭 한 떼기. 아무도 모르게 너희 남편 이름으로 남겨두셨던 것이지. 연하는 놀라 문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어찌? 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맡기셨다. 둘째가 착하니 나중에 꼭 챙겨주라고. 시어머님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었지만 작은 아들에게는 마음을 주셨던 게다. 너희 시아버지께서도 다 알고 계셨단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그날 밤 시어머님은 연하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남 성유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성윤의 집안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물려받은 논밭은 흉년이 들었고 빌려준 돈은 떼이고 말았지요. 사업을 벌였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기와집마저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연하와 성호는 시어머니가 남긴 작은 밭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많지 않은 땅이었지만 두 사람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연하가 기른 채소는 맛이 좋아 동네에서 소문이 났고 성호는 틈틈이 품을 팔며 조금씩 재산을 모았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폐물들, 연하는 그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중히 간직하며 그것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결국 복은 정성 있는 사람에게 가는구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네. 그로부터 10여 년이 더 흘렀습니다. 연하와 성호는 작은 밭에서 시작해 조금씩 살림을 일궈나갔습니다. 자식들도 태어났고 그 아이들은 부모의 성실함을 보며 자랐지요. 연하는 시어머니가 남긴 폐물을 끝내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폐물을 볼 때마다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이 계셨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 장남 성유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넓은 논밭도 기와집도 은자도 모두 사라졌지요. 한때 집안의 기둥이라 자부했던 그는 이제 남의 집 사랑채 한 칸을 빌려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두 형제가 장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성유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고 성호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성유는 동생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우, 그간 잘 지냈는가? 예, 형님. 형님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보다시피 이 모양이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재산이 중요한 줄만 알았지.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구먼. 성우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어렵거든 언제든 저희를 찾아오십시오. 비록 넉넉하지는 않으나 형님 식구 정도는 함께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날 성유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큰 재산을 얻은 사람은 며느리였다. 재산은 흩어졌으나 정성은 남았고 사람은 떠났으나 사람의 값어치는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킬 것인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잠깐 손에 쥐는 재물이 아니라 평생 마음속에 남는 사람의 온기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